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의 유명정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주 방문으로 또 언론의 주목을 받으셨던 안철수 원장님 이야기, 문국현 대표님 모시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한 해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지난주 한 일주간 네. 미국 다녀왔습니다만 네. 시차를 잘 적응하면서 또 중국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주 미국 다녀오셨다가 바로 또 중국 가시고 굉장히 연초부터 강행군이시네요. 예, 올 네. 1, 2월은 60일 중에 반 이상은 미국 아니면 중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주 그러한 일정들이 아주 그 중에 하나는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더 잘 되게 하느라고 네. 또 우리 한반도에 예. 중대한 변화들이 오니까 그런 거에 또 같이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적 모임에 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사업도 하시고 또 글로벌 국제관계 관련된 일도 하시고 네. 또 국내 또 상황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참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또 문 대표님 다녀오신 다음에 또 안철수 원장이 미국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언론에서 그냥 연일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하반기를 강타했던 어떤 제3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결과적으로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안철수 현상은 2007년에 어떻게 보면 문국현 현상과 좀 유사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좀 꺼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문 대표님께서 거의 안철수에 버금가는 그러한 국민적인 어떤 여망과 돌풍을 또 불러일으키셨고 또 은평에서 또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때 은평에서 기존 여당의 제2인자라는 사람의 텃밭에서 네. 여당 2인자를 물리치는 건 물론이지만 또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분들을 포함해서 4-5개 당의 합한 네. 지지율보다도 사실상 무소속이나 다름없었던 창조한국당의 전 대표 저 한 사람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걸 보고 네. 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예. 이렇게까지 양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예. 기존 체제를 특권층이라고 거부하는 세력이 이렇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채 네. 대우나 저지와 이 외환 위기나 재정 금융 위기 방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념으로 나갔다가 세상이 바뀌는 걸 그때 처음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으셨죠? 글쎄 제가 이제 살지 않던 동네 갑자기 이사를 가서 네. 굉장히 죄송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그렇게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예. 기존 정당 5당이 출마해 있는데도 네. 할 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줄 수가 있는가. 그 52% 안팎의 지지가 요즘 보면 박원순 시장한테도 나타났었고 예. 요즘 안철수
이 원장, 예. 우리는 흔히 의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안철수 연구소의 안철수 의장한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비슷한 현상이 전에 독립적인 교육감으로 출마했었던 광노현 광노현 교육감, 교육감. 네. 서울시 교육감이죠. 그래서 예. 저 광노현 교육감, 박원순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 안철수 바람으로 네. 대한민국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기존 정치의 흐름과는 뭔가 다른 그런 새로운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그런 새로운 흐름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안철수나 박원순이나 저나 나이 차는 있지만 20년 가까이 네. 아주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긴 합니다. 또 강노현 교육감도 같이 참여를 여러 번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더 컸던 것은 아마 시대적 큰 변화가 아닌가. 네. 독점 체제는 이제 재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당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네. 경제에서 가장 나쁜 게 독점 체제라고 그러거든요. 예. 얼뜻 보면 뭔가 큰 것이 나타나는데 경제 생태계에서의 중간 것과 작은 것을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네. 양극화에 의해서 사회가 붕괴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점을 되게 나쁘게 보는데 그것은 경제 생태계에서만 독점이 나쁜 게 아니라 정치 생태계라든가 정당 생태계에서 또 행정 생태계에서도 양당 체제를 너무나 과도하게 보호해 주다가 보니까 양당이 상호 의존적인 독점 체제를 갖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무시하거나 미래 세대를 무시하거나 네. 젊은이들을 무시하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처럼 약자를 무시하게 되는 네. 정책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존 정치를 기존 재벌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 국민의 소리로서 쭉 늘어나던 게 4년 전만 해도 한 25%밖에 안 되던 그 비중이 네. 요즘은 국민의 55% 이상이 네. 독점 체제는 안 된다. 네. 양당 체제는 안 된다. 마치 재벌에 대해서 재벌 독점 체제는 안 된다. 이러듯이 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맨 선봉에 안철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독점 구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주권 여당에는 큰 기득권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작은 기득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개혁 세력으로서 존재를 했다기보다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견제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큰 기득권과 작은 기득권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점도 있고요. 이제 집권의 경험들이 서로 있다가 보니까 네. 이 기득권으로 둘 다 이렇게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새로운 판을 짜지를 못하고 네. 육체 경제 내지는 재벌 경제 바탕 위에서 투자를 늘리는 네. 소위 말하면은 그 재정이라든가 투입을 늘리는 이런 경제를 하다가 보면은 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선 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큰 차가 없었던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평화 통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입장에서는 현저한 차이들이 있었지만 네. 경제 정책에서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예. 물론 상대적으로 한쪽이 경제 정의를 더 많이 부르짖었던 것은 있지만 네. 판을 바꾸는 즉 네. 재벌 경제 체제라든가 육체 경제 체제를 지식 경제 체제라든가 중소기업이 예. 더 많은 기능을 하는 창조적 경제로 가는 그 길을 여는 데는 전혀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던 네. 재래식 기득권 체제였던 거죠. 어, 이것이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나고 네. 부족한 일자리에 또다시 비정규직의 확대로 나타나면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뺏어가 버린 게 되죠. 네.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뺏어가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게 된다라든가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든가 네. 이런 그 사회적 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갔던 것을 안철수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유능한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질까에 기기울이고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공감대를 얻게 된 것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네. 이럴 때 몸을 한번 던지는 것이 이 지도층들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겠느냐.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네. 자기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네네. 새로운 도전을 젊은이들과 함께 하면서 희망의 원천이 됐던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 현재 그 현 정부나 또 지난 참여정부나 또 그 전에 김대중 정부나 이렇게 봤을 때는 대기업 중심, 특별히 이제 재벌을 우대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어찌 보면 일관되게 흐르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가 민주화를 이제 완성시키려고 애를 쓴 부분은 있으나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으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서민이나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문국현 대표님과 또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장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은 좀 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대안적인 경제의 컨텐츠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섰던 그것으로 좀 공통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럼 바로 보신 겁니다. 저희들이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것도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네. 특히 96년, 7년 이후부터는 아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나라가 위기에 몰렸고 IMF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때 박원순도 사회적 일자리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사회적 일자리인 생명의 숲 운동을 통해서 2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 밖 운동이라든가 중소기업 살리기, 벤처 살리기 운동에 돌입하게 되고 그때 안철수도 그 이전의 어떤 성공을 IMF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벤처기업들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겠다. 네. 또 중소기업들을 성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이 이르면서 서로가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함께 많이 하게 됐죠. 네. 벌써 그게 20년 정도의 어떤 그 파트너십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 박원순 같으면 20년이 됐고요. 네. 안철수도 처음 만난 게 93년이니까 어느덧 만 19년이 됐지만 97년 이후에 더 많이 예. 가까이 활동을 하게 됐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아주 네. 가까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다 어떻게 하면 벤처의 성공 확률을 높이느냐. 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명품 기업이 되게 경영 능력을 높여주느냐. 네. 이런 거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느냐. 예. 우리 사회가 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섹터를 네. 활성화하느냐. 네. 이런 데서 뭐 아름다운 재단이든 아름다운 가게든 희망제작소든 최근에 10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운동으로 나중에 꽃을 피웠지만 네. 협력은 그 이전부터 같이 했죠. 그러셨군요. 특히 뭐 안철수 의장하고는 같이 세계경제포럼도 같이 다니고 네. 제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유한대학교에 감사나 이사로 모셔오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들 네. 그런 기관에도 많이 협력을 하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특별히 2003년부터 좀 더 긴밀하게 안철수 원장이랑 같이 뭐 이렇게 보내셨다. 어떤 이제 아까 예.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만든 아름다운 재단이나 가게나 희망 제작소를 통한 네네. 어떤 그런 네. 사회적 일자리 늘리는 거, 아, 또 네. 사회적 재단의 활성화,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중소기업과 벤처들을 어떻게 감별을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들이 이 경영자의 경영 능력 부족이라든가 자금 부족이라든가 지원 부족으로 도태되는 것을 막고 네. 성공 확률을 높이느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일자리를 늘리자는 큰 대의에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큰 대의에서 협력을 많이 하게 됐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이나 어떤 그 경제 해법에 대해서는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뭐 봐야 되겠네요. 거의 기회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재벌만으로 가는 것은 악순환으로만 간다. 커서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은 경제 내지는 고른 경제가 된다. 네. 골아 빠졌거나 썩어 빠진 경제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예. 작은 것이 오히려 예쁘고 아름답고 작은 것에 희망이 있고 작은 것에 창조성이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사실은 작은 것들이 많이 더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중소기업 살리기와 벤처 살리기를 했던 것은 뭐 완벽히 일치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벌들의 어떤 독점적 위치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들, 네. 그리고 불공정 행위들, 네. 또 공정거래위원회들의 어떤 제보를 바로잡아야 될 공정위원회가 오히려 제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다는 측면에서는 특히 안철수 의장하고 저하고는 거의 궤를 같이 하죠. 아, 그러시군요. 그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시면서 옆에서 좀 가까이 지켜보실 기회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안 의장님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제 집사람이 네. 절 보러 멘토로 삼으라고 네. 안철수가 당신의 멘토여야 돼야 된다고 늘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보다 나이가 13살이나 아래인데 이러는데도 벌써 네. 18, 9년 전부터 가서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서 책 그렇습니다. 나왔을 때 가서 사인도 받아오고 네. 또 안철수 의장이 제 두 딸한테 책을 서명해서 보내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제 집사람에 의하면 네. 안철수 씨가 쓰는 안철수 의장이 쓰는 어법은 일반 저희 같은 기업인들이 쓰는 어법하고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잘 정제돼 있고 아주 고민 끝에 나온 단어들이고 그리고 진실성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언어 선택과 화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나보면 말이 적어요. 아마 그 말 적은 동안은 경청을 하면서 컴퓨터를 돌리면서 아마 정제를 하는 네.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들으면 네. 혹시나 빗나갈까봐 조바심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안 의장은 아주 묵직하죠. 예. 그러면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묵직해요. 그러면서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양반은 얘기할 때 보면 여기에는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주로 세 가지로 정리. 아니 뭐 세 가지가 제일 많지만 네네. 네.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점도 있고요, 저런 네. 점도 있고 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먼저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 잘 정제된 거예요. 압축된 거예요. 대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듣고 생각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안철수 의장님 그분 이제 정치 참여하실 겁니까? 계속 물어봤을 때 확답을 주지 않고 생각 중입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 고민 중이라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진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고민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 시장은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네. 또 일시적인 겁니다만 나갈 의사도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됐었던 겁니다만 네. 더 크게 보고 또 더 잘 준비된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윈윈의 어떤 그런 결론을 냈었던 것이죠. 네. 또 앞으로의 어떤 사회 지도층으로서 국가와 이 한반도가 위기에 빠져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기에게 뭔가 역할이 없겠는가. 그동안 청춘 콘서트로 해왔는데 네.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걸로 괜찮은 것이냐. 여기에서 자기가 늘 주장했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가라든가 또 뭐 벤처나 중소기업의 성공 확률이라든가 명품화 이 비율을 높이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높아지시게 되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문 대표님이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4년 그러니까 한 반쯤 전에 네.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같이 경제활동을 오래 했고 네. 또 같이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친구 몇 사람과 함께 대혼합 저지하러 회사를 떠나서 또 제가 정들었던 경제계를 떠나서 임시 외출을 한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얘기를 두 사람한테 다 했었죠. 박원순하고 네. 안철수한테 했었죠. 안철수 장한테는 도와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 미국에 있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 박원순 변호사한테는 당신이 나가야 되는데 예. 당신이 이렇게 반년째 안 나가니까 결국 누군가 대운하의 문제점과 이 전 세계로 엄습해 오고 있는 이 금융, 재정, 예. 부동산 위기를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운하 저지와 이 세계 금융 재정 위기의 도래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어이없는 부동산 투기 경쟁 이걸 막고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데 사실 이건 당신 나가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박원순한테 막 화풀이를 하면서 나갔었죠. 그렇게 막역하게 지내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번에 박원순이 예. 이 1년여 전만 해도 안 나오겠다던 서울시장을 네. 1년여 만에 그 재보선하는 과정에 나오게 된 것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도 똑같이 예. 어떤 성공한 사회 지도층이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도 네. 약자들과 함께 예.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돌파구를 여는 일에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결국 돌파구는 또 이제 결국은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경제라고 하듯이 경제를 독점하느냐, 예. 합리적으로 민주화하느냐에서 결국 정치 체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썩으면 또 혹시 이 사법이라든가 언론이 이 경제와 함께 맞물려서 썩으면 그때는 뭐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미래가 희생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진짜 경제, 사람을 살리고 정말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리더십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그 열쇠를 가져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이제 저만 모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독일 모델이죠. 네네. 네. 또 일부 북구라파의 선진국 모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첫째 조건은 썩은 네. 경험이 아니라 특권층의 경험, 어떤 행정직의 경험, 타협과 절충과 뭐 부패의 경험이 아니라 지도층으로서의 첫 번째 요건은 이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네. 부패로부터 자유스러운 청렴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의장이나 박원순 변호사는 그런 면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이죠. 예.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투명하고 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 새로운 세상을 짜는데 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성이거든요. 예.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학연혈연 지연과 부패가 네. 자주 오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상식을 중요시 여기고 네. 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면 무슨 양당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네. 또 오히려 양당의 지원을 받는 게 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과거로부터 자유스럽고 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원순 시장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면은 그 안철수 원장의 어떤 그 성격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동일 한결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원장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늘 내 스스로 고칠 게 뭔가 이런 걸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되게 성공하면은 다 성공은 내가 잘한 거고 잘못은 다 남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몰아가기 쉬운데 네. 이 시점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의대생이지만은 지금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가 될 기회를 가졌는데 네. 그러려면 컴퓨터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고 예. 이게 컴퓨터의 원조인 미국에 가서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경영학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통해서 네. 성과를 높이는 네. 그런 사람으로서 아주 남다른 네. 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상대방을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 사람 덕분이다. 이거는 한글과 컴퓨터가 내 일을 대신해 주니까 나는 판매와 뭐 마케팅은 영업과 마케팅은 이 한글과 컴퓨터에 맡기고 나는 안연구소의 연구소장 역할만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아주 신뢰하고 같이 공동 파트너로 가고 나중에 잘 안 되는 거를 한글과 컴퓨터 탓을 안 하고 내 경영 능력 탓이다. 이렇게 해서 또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하러 가고 네.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집중하는 능력도 있고 문제점을 골라내는 능력도 있지만 다시 그 문제점 중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기 것을 먼저 고치기 때문에 네. 남 탓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이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네. 엄청난 그 성과를 올렸었던 거가 네. 이 안철수 원장, 예. 안철수 의장 특유의 그런 자기 성찰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네. CEO였는데도 MBA를 받으러 간다라든가 네. 그것도 잠깐 하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현지 사람들과 영어를 부대끼면서 문화를 부대끼면서 2, 3년을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회사는 또 전문 경영인한테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이런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협업도 가능하고, 그럼요. 예, 권한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양도 하시면서 또 책임은 또 본인이 지고. 많이 질 줄 알고요. 예, 그리고 키울 줄을 압니다. 아, 이게 뭐 몇백 명짜리 안녕구소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또 뭐 한글과 컴퓨터나 안녕구소의 관계 정도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십만 벤처를 네, 살릴 것이냐. 네, 수백만 중소기업을 독일처럼 명품 기업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네, 그러려면 어떻게 감별 능력을 높일 것이냐? 네, 그래서 자기가 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거와 또 사회 전체가 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거, 네, 또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 예, 경영 능력을 보완해 주기 위한 거, 네, 대개는 자금이 부족하든가 경영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대기업들의 포식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먹어가서 발전 단계 도중에 중대한 이 창조적 사업들이 중단되는 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벤처 생태계를 네.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큰 그림을 참 잘 그리죠. 어, 예, 이것도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를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잘 그리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벤처가 크지 않는 이유가 전부 다 좀 약간 되게 불공정 거래 내지는 예, 대기업의 독식성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뭐 인력 빼가고 예. 기술 빼가고 또 자본이 필요할 때 네, 49% 이하만 자본을 대줘야 되는데 네, 꽤 많은 경우는 90%를 대준다는 핑계로 사실상 회사를 뺏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뺏어가서 성공하면 좋은데 대개는 거대한 기업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것은 옛날에 우리가 싸이월드처럼 세계 최고의 새로운 발명품이 예, 사실은 한국에서 꽃을 못 피우고 한국에서 대기업에 인수된 이후에 좀 잠잠하는 사이에 미국에 가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리 잡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재벌은 일부 재벌의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벤처와 중소기업의 영역이 훨씬 높고 네, 거기에서 창조력이 나오고 경쟁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특별히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면은 재벌 생태가 워낙에 강력하고 그것이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철수 원장 같은 리더십은 계속 그렇게 새로운 또 가능성, 창조적인 기업, 또 그런 인재 이런 것들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어떤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국제적으로 보면 재벌로 끝까지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다수의 힘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지 네. 재벌이 일부 잘 나가던데 일본 같은 데 보면 뭐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아직 세계 3위권의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창조성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뒤졌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이 재벌 위주로 가다가 보고 정경유착, 언경유착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판을 키우는 것보다는 재벌들이 자기는 지난 4년 사이에 2배씩 커졌는데 우리 경제의 토탈은 1조 달러에 머물러 있으니까 4년째 네. 본인은 2배 커졌는데 1조 달러는 그대로 있다면 결국 나머지 99% 내지는 뭐 90% 이상은 오히려 20, 30, 뭐 1, 20%씩을 다 손실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피해자들이고 벤처의 피해자고 네. 가계의 부채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 새로운 경제에 대한 열망이 또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 국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20대, 30대, 40대는 상대적으로
피해자이고 깨어 있는 데 비해서 네.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70, 80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가 제한돼 있고 옛날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못 살던 때보다는 저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네. 이러면서 면죄부를 주다가 보니까 네. 이 사회가 올바로 갈 기회를 못 얻고 있는데요. 네.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네. 부모님들께 아주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이 부패가 없어지면, 네. 독점이 없어지면, 네. 불공정한 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생기고 비정규직이 줄 수 있고 학습할 기회가 생기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가. 네.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다음에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도 부정부패한 특권층을 더 이상 크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네.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국가 공직에 있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도시락을 싸들고 정말 설득을 해서 네. 세상을 바꿔야죠. 새로운 세상은 이 20대, 30대, 40대 선에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0세서부터 9살까지 그리고 10세서부터 19세까지의 이 청소년들도 네. 20, 30, 40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못 만들 것인가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걔네들이 컴퓨터 게임의 노예가 되는 것도 이 사회가 그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여가가 없이 각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20, 30, 40대가 네. 투표장에도 선거 때마다 밤 12시까지라도 투표를 하겠다는 결의로 나와야 되지만 네. 다른 하나는 부모님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과거와 결별할 때입니다. 네. 이제는 부정부패 특권층과 결별할 때입니다. 네. 이제는 크다고 지위가 높다고 봐줘선 안 됩니다. 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럴 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철수 원장으로 대표되는 제3정치의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는 좀 국민들 가운데 좀 쫙 드러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55%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4년 전에 25%대인 거에 비하면 30%포인트가 늘어났으니까 네.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뭐 제3당 같은 게 나오면 거의 25% 안팎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진 거죠. 네. 투표율이 높으면 아예 20, 30, 40대가 선정한 사회 지도자가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 수도 있을 정도로 예. 20, 40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네.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이 그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양당이 낸 후보가 다 1차 예비에서 2차 본선에서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네. 그 힘은 다 20, 40대가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도 그렇고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 65% 내지 75%가 미래를 선택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 과거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네. 이 부패라든가 부정이라든가 학연혈연 지연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언경유착은 가장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과감히 네. 20대, 30대, 40대들한테 맡기는 네. 우리들 이 50대, 60대, 70대, 80대 기득권층의 또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원장이 계속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출국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고자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는 기존 정당의 기존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약간 레드오션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순식간에 그 정치 논리라든지 그 어떤 인해 장벽에 의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역량들이 발휘되기도 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염될 수도 있고 희석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안 의장의 고민은 아주 일리 있는 또 타당한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 양반이 모든 중요 결정을 내릴 때 보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의대보다는 공대의 길이나 다름없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갈 때도 그렇고, 그것을 한글과 컴퓨터와 협력할 때도 그렇고, 다시 분리해서 독자 CEO로 갈 때도 그렇고, 또 뭐 경영 공부를 하러 갈 때도 그렇고, 벤처나 중소기업 돕기 운동에 나서서 사회적 발언 수위를 높일 때도 그렇고, 뭐 빌 게이츠라도 한국에 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사회적 발언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네. 이제는 발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의 영향력으로 시장까지 당선시킬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냐, 네. 또 이 시대적 사명을 하는데 도와줄 사람은 충분히 있느냐, 그 다음에 방법은 기득권 정당이 저렇게 독점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호랭이 굴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느냐, 호랭이 굴 바깥에서 기득권을 단절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라든가, 제3의 길이 있는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신중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일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안철수 원장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 흐름은 기존의 양당 정치의 그릇에는 담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55%의 국민이 기존 정당은 이미 국민을 실망시켰다. 네. 그리고 집권 경험에서도 국민을 양극화로부터 구제하지 못했고, 네. 또 이 사회를 부패로부터 자유스럽게 하지 못했고, 이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했고, 예. 갈등을 조성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 정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희망은 아주 낮은 수준이죠. 기대의 네. 수치가 아주 낮죠. 네. 오히려 안철수는 이런 기존 그릇의 독점적 공급 체제를 뛰어넘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네. 제3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네. 기존 체제에 영합하거나 기존 체제에 굴복해서 그 안에 일부로 가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이 사람만은 그거를 안 해낼 것이다. 문국현도 그 일을 끝내 안 했다면은 네. 문국현보다 더 잘할 것이다. 예. 박원순도 서울시장 그런 것 그렇죠. 타협 없이도 상당히 잘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거보다 더 잘할 것이다. 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네. 항상 더 잘한다. 네. 저 앞에서 문국현도 박원순도 그렇게 했다면 이제 50 막 넘어가는 안 회장은 그런 기존의 틀을 확 넘어서 절망의 우리 미래 세대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을 희망의 중소기업과 네. 희망의 미래 세대로 네. 바꿀 만한 상자 바깥의 어떤 그런 리더십, 네. 상자 바깥의 그런 어떤 굳건한 의지, 네. 결단력, 민중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반 서민, 일반 대학생, 일반 젊은이, 청춘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있는 공감 지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문국현 대표님이 대선에 나오셨을 때는 그러한 열망이 한 25%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은 벌써 그런 열망이 55%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저 때만 해도 그래서 예. 단일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저희 내부에서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기존 정당을 인정하는 사람이 75%가 아니라 45%밖에 안 되고 그게 두 당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도 기존 정당으로 들어가라 소리 하는 사람은
아주 옛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네.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안철수, 박원순 당신네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점프시켜 봐달라. 네.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네. 부패로부터 자유스러운 네. 부정으로부터 자유스러운 투명하고 서로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봐라. 예. 이런 기대가 4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높아진 거, 거의 한 3배 정도로 높아진 것 같아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25%대 55%로 한 2점 몇 배 늘어난 건데 실제는 3, 4배 이상 네. 압도적인 주류가 이제는 판을 바꿀 때다. 네. 체인지할 때다. 네. 완전히 새 판을 짤 때다. 네.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과거에 무슨 도지사를 했다든가 시장을 했다든가 총리를 했다는 건 전혀 안 필요한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국가 경제를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 정말 이런 중심으로 정말 새로운 틀로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독일에서 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과감히 과거를 청산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연방 총리를 자기가 수락하는 조건으로 정부 재창조론을 피면서 결국 기득권층을 각계에서 다 물러나게 했어요. 네. 이번은 동독 출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부 재창조론을 통해서 정부의 모든 조직, 우리로 말하면 부처죠. 네. 활동, 네. 예산, 네. 이 모든 것을 미래 세대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교육 중심으로 바꾸겠다. 네. 이것을 정부 재창조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6년 실적을 보면 과거와 청산한 결과 독일에는 대기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흑자가 2천억 달러 이상씩 계속 나고 네. 이후에 그 28개 국가들이 휘청거리는데 네. 그것을 전부 지탱해내면서 예. 독일 내부의 동독을 신재생에너지와 신교육제도의 메카로 만들고 그러고도 실업률 전체를 동서독 합해서 13%에서 지금 6.8%포인트까지 거의 6% 이상을 줄인 기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독일의 기적은 대한민국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교육 중심으로 그리고 부패를 몰아내고 정부를 재창조하면 우리도 독일 기적 못지않는 네.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앞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경제통이고 예. 이런 혁신 예. 또 중소기업 벤처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안철수 네. 의장 같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국민들은 지금 세수를 담을 세 부대를 원하는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기존 정당이 뭐 이름을 바꾸고 뭐 몇몇 인사들을 이렇게 수혈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철수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열망을 쭉 담아오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로 보다 더 이렇게 딱 국민들한테 드러났을 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제3정치 세력의 어떤 발현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네.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는데 네. 일본 자민당 독재가 2년 반여 전에 무너졌던 것도 네. 아주 평범한 젊은이들과 여성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네. 해서 이 자민당 정권에 대항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10%나 뭐 이런 의회 지지를 받으리라는 건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실제 개표 결과 10%도 아닌 54%를 얻어서 네. 그냥 1년 사이에 54년 일본의 보수 사회가 무너지고 네. 이 일본의 새로운 네. 일반 민중들이 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새로운 제3의 길을 가는 정당이 출현을 했는데요. 이 정당이 뭐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1년도 못 가서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중대한 국제적 갈등이 중국과도 있었고 미국과도 있었고 도요다 사태에도 있었고 후쿠시마 사태가 있어서 저런 걸 어떻게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해내겠느냐. 예. 저건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2년 반 3년째 이 신진 세력들이 네. 제3의 길을 가는 새로운 세상 만들기 팀들이 해내고 있는 거죠. 네. 일본이 해내는 걸로 봐서는 네.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들, 네. 우리나라의 여성 주부들, 네. 가정에서의 젊은 주부들은 그 부모님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정말 우리가 그 독일 사례도 계속 이제 간간히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본 사례도 이제 저희가 들은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경험이 없고, 뭐 젊은이들이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그 약간 우려 섞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실증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수록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고 그런 리더십들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릇들이 준비되고 또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과 참여가 그 그릇에 담겨진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2012년이 절망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정말 행동하는 양심, 또 성공한 각계 지도층들의 사회적 책임이 네. 젊은이들의 패기와 함께 네. 지혜를 발휘할 그런 아주 귀중한 네. 시기가 우리한테 다가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철수 원장님과 우리 문국현 대표님의 어떤 그 관계와 또 제3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 열망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일본 모델이나 또 독일 모델 이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혹시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안철수 원장님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안철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